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속에 재건축 분담금이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10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야 하는 재건축 단지도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쩐의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9천조 원 투자 유치에 나선 샘 올트먼 오픈 AI CEO에 이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13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30년 국채 선물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초장기 국채 투자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열풍 속에 급등한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4분기 실적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치솟자 정부의 적극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도 별 소용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12억 원이 넘는 분담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재건축 단지 집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 최근 시공사가 재건축 조합에 당초 2조 6천억 원이던 공사비를 4조 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가 공사비 1조 4천억 원을 조합원 수로 나누면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은 6억 원이 넘습니다. 인근 잠원동의 신반포 18차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일반 분양 없이 1대1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최대 12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책정됐습니다. 사업성이 뛰어난 강남 재건축조차도 폭탄 수준의 분담금이 나오며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남이니까 좀 많은 줄 알 텐데 여기서 10억에 달하는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물론 원하는 평수마다 다르긴 하지만 큰 평수 동대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죠. 재건축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사비 쇼크 영향이 가장 큽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모두 치솟으면서 기존에 책정된 비용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나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3년 사이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조합원들이 특화 설계 같은 고급화를 선호하는 점,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보강 등도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화 설계 이런 거 안 하고 자재 싼 거 쓰고 하면은 공사비는 줄어드니까 추가 부담금 자체는 감소할 수 있죠. 디자인 특화를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추가 분담금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공사비 급등이랑 같이 연결돼 있는 게 금융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서울 한강변에서 수직 개발을 통해 70에서 8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려는 계획들도 줄줄이 차질에 빚고 있습니다. 높아진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경우 공급 감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30년 국채 선물 시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새로운 국채 선물이 등장한 겁니다. 이 초장기 국채 투자에 따른 금리 변동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이 생겼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만기 20년이 넘는 초장기 국고채는 그 발행 규모가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나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장기 재정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초장기 국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투자 수요도 크게 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 국채의 경우 금리가 급격히 올라 손실이 예상될 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것이 현실. 지난 2008년 10년 국채 선물을 선보인 이후 16년 만에 정부가 새로운 국채 선물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30년 국채 선물은 초장기물 투자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초장기 국채 현물 거래 활성화는 물론 원활한 발행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초장기 국채 시장의 큰 손은 만기가 긴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들.
30년 국채 선물 역시 보험사들이 주요 투자자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존의 위험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던 채권 선도보다 더 안정적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금리 변화가 좀 많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면 보험회사들이 국채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금리 리스크 관리를 좀 더 많이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채권 선도는 장 외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고 국채 선물은 장 내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30년 국채 선물 도입은 가격 안정화로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호응도 클 것이란 관측. 특히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될 경우 최대 90조 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30년 국채 선물의 시장 안착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파죽지세입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뭉칫돈이 들어오면서 2년 2개월 만에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안에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2년여 만에 7천만 원을 넘어선 비트코인. 엿새째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고점을 연이어 새로 쓰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10일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를 승인한 이후 관련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일평균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순유입이 6,400억 원 수준으로 2배 이상 늘면서 비트코인 상승이 가팔라졌습니다. 연휴를 하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지속이 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건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하향 안정화 됐을 때 얼마 정도에서 안정화되는지 모니터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4월 예정된 반감기로 비트코인이 올해 내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반감기는 4년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반감기로 일평균 300억 원 수준의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스탠다드 차티드는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기관 투자가의 참여로 비트코인이 오는 2030년 30억 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자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최근 비트코인 상승 추세를 반영해 탐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네시스 글로벌과 마운트 콕스발 최대 11조 원가량의 매도 물량, 고점 이후 차익 실현 등에 따른 변동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급등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번 주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주가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나오는 이 월마트 실적은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의 방향성을 알려줄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S&P 500 기업들 75% 이상이 실적을 발표한 현재 기업들의 성적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지수는 어느덧 5,000선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마이너스 1.7%였던 4분기 기업 합상 주당 순이익 성장률 추정치가 3.1%로 개선된 가운데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현지 시간 20일에 나올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예상치는 매출 203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4.58달러입니다. 회사가 공언했던 대로 매출 200억 달러를 넘는 성장세를 보였을지가 우선 살펴볼 부분입니다. 4분기 실적은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 영향이 반영되는데 예상되는 악재를 인공지능 수요가 얼마나 상쇄할지에 따라 미증시 투자 심리가 움직일 전망입니다. 엔비디아 사업부 가운데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과 전망에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투자 심리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면 같은 날 나올 월마트의 실적은 미국 GDP의 3분의 2 수준을 차지하는 소비의 방향성을 알려줄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오프라인 유통의 절대 강자 월마트는 매출 비중의 약 60%가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입니다. 미국인의 장바구니를 책임지는 월마트의 성장률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소비를 이미 줄이기 시작했고
소비 부진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몇 달 안에 올 수 있다고 경고했던 월마트의 최고 경영진들이 이번엔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자체 배송을 강화하고 있는 쿠팡이 그동안 한진 택배에 맡겼던 물량을 다음 달부터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한진은 당장 최대 고객을 잃게 됐습니다. 주가도 이익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 한진을 책임지고 있는 오너일가 조현민 사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쿠팡이 오는 3월부로 한진의 위탁 배송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과 한진이 위탁 배송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월 700만 건이던 위탁 배송 물량의 절반 수준을 회수했고 이후에도 한진 측 물량을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쿠팡이 이번 계약 종료로 회수한 배송 물량은 쿠팡 물류자 회사 쿠팡 로지스틱스가 전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제는 한진입니다. 물량이 줄었다고 해도 쿠팡은 위탁 물량이 가장 많은 한진의 1위 화주인데 이번 계약 종료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로 쿠팡이 물량을 줄이기 시작한 뒤 지난해 한진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0% 넘게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쿠팡 다음으로 매출 볼륨이 큰 홈쇼핑 업계마저 부진을 겪으면서 택배 사업에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지난해 사내이사에 오르며 경영 전면에 나선 조현민 사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내이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매출 감소 위기에 내몰린 한진을 구할 새 사업 모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 사장은 취임 이후 디지털 이지오더, 원클릭 택배 등 디지털 전환에 주력한 신사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주가는 3년 전과 비교해 50%가량 급락했습니다. 한진은 2025년 매출 4조 5천억, 영업이익 2천억 원 달성을 청사진으로 내놨지만 주요 거래처 이탈과 신규 고객 확보 등의 비상이 걸리면서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코스피가 1년 9개월 만에 장중 2680선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이후 처음인데요.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2680선을 지키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상승장에서도 개인은 나홀로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나선 점이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 1배 미만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토록 유도할 전망인데요. 특히 오늘 지주사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SK와 LG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등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통상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지주사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4월 총선 이후 정책 모멘텀은 일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정책 이벤트는 2월 말이 피크가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어 3월 주주총회 이벤트와 4월 총선 기간 중 매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의 주도 키워드는 바로 주주 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부터 상장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주주가치 재고 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장 공기업의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경영평가 내 배당의 적정성, 또 소액 주주 보호, ESG 모범 기준 준수 등이 평가 항목에 추가될
평가될 예정인데요. 경영평가 결과가 임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 내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힘이 실릴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의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제시했는데요.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올해 주당 배당금은 2,600원으로 추정되며 저 PBR, 주주환원 내러티브에도 부합된다며 긍정적인 주가를 전망했습니다. 실제 이번 대상에 포함되는 공기업 7곳의 PBR은 1배 미만인 곳들이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모두 1배 미만인 수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밸류업으로 레벨업을 하고 있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15% 가까이 주가 상승에 성공한 엔캠은 작년 말 코스닥 시가총액 39위에서 오늘 무려 4위까지 올랐습니다. 엔캠은 2차 전지 및 전기 이중충 캐퍼시티 전해액과 고기능성을 첨가제, 개발, 생산하는 전해액 전문 회사인데요. 한 달 동안 개인이 2천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초전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신성 델타테크 역시 작년 연말 코스닥 시가총액 50위권 밖이었지만 올해 들어 주가가 180%가량 상승하며 시가총액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오늘 10% 넘게 급락한 채 출발을 했지만 장중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더불어 10위권 밖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리노공업도 10위권 안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총 1위인 에코프로까지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인 상황 속 코스닥의 순위 변동은 앞으로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많은 투자를 한 국내 금융회사들도 막대한 손실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대 금융그룹의 평가 손실이 지금까지만 1조 원인데 추가 손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 기조가 확산되면서 미국 오피스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금리의 공실률까지 오르자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 북미 지역 부동산 투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국내 5대 금융 그룹도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해외 부동산 자산 약 20조 원 가운데 수익증권이나 펀드 투자권에 대해선 지난해 손실 처리된 규모만 이미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90%를 넘어 아예 전액 손실 처리된 투자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 부동산 침체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해외 부동산 관련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였으나 현재 부정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관련 부담이 높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금융권 역시 현재로선 평가 손실이 실제 처분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도미노 부실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은 자산을 위험 수준별로 분류해 월별, 분기별로 관리 중이고 신한금융은 지난달부터 상업용 부동산 조사 TF를 꾸려 실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계열사별로 사후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비 중인 하나금융은 미국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 신규 투자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금융권 총 자산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각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고려했을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해 세부 물건별 공실률과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LTV 변화, 펀드 만기 등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상장사들이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위한 당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이럴 바에는 상장 폐지가 낫겠다. 최근 일부 상장사 사이에선 뼈 있는 농담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적지 않은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프라와 외국인 투자자 환경 개선, 상장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선 일본의 사례와 같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정책을 이행해야 할 기업들은 피상적인 정책만으로는 밸류업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자본재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국내 산업의 구조상 주주 환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당장 환원보다 재투자가 시급한 기업도 다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상장 기업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후유증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은 결국은 거품밖에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만 만든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되는 건데 조금 간과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장기업들은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확보돼야 상장기업이 안심하고 주주 환원과 재투자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이익이라고 할까, 수혜 이런 것 등을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또는 재투자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체질 개선하는 거하고 그걸 같이 봐야지 주주 환원 쪽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체질 강화보다는 결국은 체질이 좀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 상장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부족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